네, 4월 2일입니다. 토요일. 예, 배상훈 정종군의 막장 토론회 정종권입니다. 네, 배상훈입니다. 예, 오늘의 일타는 일타 강사 일타는 미니토마토님, 포청천님, 나야나 CSI님, 한다나님 뭐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세라피나님이 처음 들어오신 것 같고 무슨 피나? 세라피나. 서정은님 반갑고 예. 은홍님, 예. 그 CSI님이 뭐 애를 낳았나요? 할머니가 되는군요. 할머니가 진짜. CSI님은 좋은 할머니가 되십시오. 어쨌든 예. 나는 언제 되지 할아버지가? 금방 되시겠죠. 불가능할 것 같아. 네, 반갑습니다. 예. 이게 우리 투뱅크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세라피나님 같은 우리 뉴페이스들이 오셔야지 또 반갑죠. 인디고님 오랜만에 오셨고요. 예, 그렇네, 인디고님. 그리고 우리 화요일날 편파 TV에서 좀 자주 봐요. 우리 저기 30일날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 원래 23일날 하려고 했는데 23일은 그 단체에서 미리 약속된 회의가 있어서 4월 30일 2시부터 4시 사이에 뚝섬역 서울에 있는 뚝섬역 근처입니다. 뚝섬역에서 엎어지면 코가 닿는 게 아니고 배꼽이 닿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데라서 조금 넓고 그러니까 뭐 30명 들어가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수다 하나 떠는 거죠. 그러니까 4월 30일 2시. 뭐 늦게 오셔도 상관없고 뭐 형식이 있는 건 아니고 잠깐 왔다 가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뭐냐 못 오시면 또 저기 라이브로 같이 해도 되고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은 오시고 지금 보니까 방역 상황 보니까 2주 뒤에는 다 풀린다 할 거라고 얘기를 하긴 하대요. 예, 뭐 진짜 특별히 더 악화되지 않으면 아마 풀릴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효신님, 한여름 123님. 라라케이님도 처음 오신 분 같고 한여름 123님도 처음 오신 분 같고 옥다번 고양이는 계속 오셨던 분이고 서정원님은 코로나 증상이 좋아지셨다 그러고요. 아우 주변에 이제 진짜 뭐 코로나는 이제 인해전술처럼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감당이 안 돼. 지금 1,300만 이상이 감염됐었대요. 그럼 뭐 3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4분의 1이구나. 날씨는 좋죠. 날씨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날씨는 좋은데 하여튼 이번 주는 우울했습니다. 왜? 찬영이가 죽었거든. 찬영이 누군데? 우리 저 배 선생 같은 이런 감수성이 떨어지시는 분은 모르지만 그 39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 39. 그 드라마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전미도 전미도 이 여자 세 명의 이제 우정과 우애를 다룬 드라마인데 그 현빈이랑 됐고 그런 거는 결혼했다는 거. 나는 제일 긴 게 어제 19년 전에 장국영이 죽은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됐고 만우절에 만화처럼 간 장국영을 추모하며 반갑습니다. 됐고 하여튼 박나정님 좀 있어봐 좀 얘기 좀 하게. 그 39이 그 39살의 세 여자의 우정이지. 우정과 우애. 저 수잔 어머니 비웃잖아요. 드라마 보네. 어딨어? 드라마 보시네. 보아야죠. 나이가 드니까 이게 러브 스토리 이런 것보다 이런 이게 여자끼리든 남자끼리든 우정과 우애를 다룬 드라마에 이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찬영이가 이게 죽고 그 마지막 그 10이라 12화 끝났는데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울컥까지. 잘해줘야 돼 나한테. 왜? 당신. 왜? 저 원래 좋아했어요. 수지라부님 중년 되면 좋아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취향이 있는 거지. 취향이 있는 건데 참. 아니 손예진 결혼하고 이런 거 관계 없다니까요. 그 드라마에서 그 슬픈 우정과 그 우애를 다룬 게 물론 약간 이 현실성은 떨어지는 스토리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약간 감정이입이 되니까 좀 그렇더라 이거죠. 그리고 오늘 그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잘 들리니까 저렇게 얘기했죠. 저렇게 얘기하시겠죠.
어쨌든 뭐 그래서 약간 좀 우울했다. 약간. 진실소망님 반갑습니다. 예. 수젠 후보님은 지난번에 왔다 가셔갖고 중년의 감수성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오늘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은 뭐 시사는 됐고 사건 사고 위주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역시 우리 배 선생이 프로파일러 같아.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방송할 때 그 수락산 불암산 그 정상석 표지석 이게 지금 갑자기 연쇄 행방불명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우리 배 선생이 딱 분석하기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종교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고 그 정상에 와서 밝게 또는 즐겁게 사람들이 다녀가고 사진 찍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약간 박탈감을 느끼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의 심리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확인이 그렇게 됐죠. 네, 20대 대학생이 체포가 됐는데 그 사람이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스트레스 알바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는데 정상국 거기 저기 가까운 산에 올라갔는데 여자들 뭐 남자들 낄낄거리고 거기서 사진 찍으니까 되게 많이 스트레스 받아 열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해서 밀어서 그냥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확인이 됐습니다. 프로파일러 맞는 것 같아. 그럼요. 그런 짓을 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애들을 자주 보니까 네. 어쨌든 나비자님 반갑습니다. 나비잠님.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람을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좀 줄여가는 부분. 그러니까 그 20대 알바생이 또 잘못했지만 사실은 20대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고 뭐 일자리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거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기재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물론 그 20대 대학생의 잘못을 분명히 했습니다. 처벌을 받을 건데 뭐 큰 처벌은 안 받지 않겠죠. 이게 뭐 사람 문제도 아니고 특수 재무손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이게 사람들이나 크게 이게 피해를 끼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정상 참작은 되지 않겠냐 싶지만 있지만은 다시는 그런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좀 일자리도 갖고 또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사회의 총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져야 돼. 그렇죠.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물론 개인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스트레스, 울분 뭐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되면 그 스트레스의 표출 방식이 뭐 이렇게 정상석 표지석을 밀어뜨리는 것만 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게 상대방에 대한 공격, 혐오 뭐 이런 식으로 또 발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의 총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낮출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같이 그런 스트레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그렇죠. 이득을 넣는 자들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근데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해서 난장판이 되는 거는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분히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고 뭐 그냥 지나가는 뭐 30대 40대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야당의 대표 이제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 어떤 혐오 조장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20대 분들. 왜 안 많겠어요? 뭐 편차도 있을 수 있으니까. 편차도 있을 수 있고. 더 예민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일종의 물리적 공격을 유발할 수 있게끔 고무시키거나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게 전형적인 부정적인 의미의 선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명시적으로 아주 특정한 이렇게 지가 앞에 나서 가지고 뭘 하진 않지만 방향을 그렇게 몰아가는. 그렇죠. 그런 거죠. 비아이센님 오셨고 오셨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그 뭐 그런 사건이 그렇게 확인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먼저 첫 번째 그 지금 경찰에서 살수차 물대포차가 한 대도 없이 사라졌다면서요. 그게 원래는 그 박근혜 정권 말기에 사실 뭐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또 하나의 어떤 약간의 단초가 되게 됐던 백남기 농민에 대한 또 이 그 폭력적 탄압에 의한 사망 사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물대포잖아요. 그렇죠. 이 물대포차하고 가스차 그러니까 살수차와 가스차 쓰는 데를
모두 폐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조선일보가 또 나름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선일보 해설은 문재인 정부가 진짜 박근혜 정부를 딛고 일어선 정부기 때문에 또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어떤 그 실정 중에 하나가 뭐 이 농민 시위에 대해서 사수차를 동원해서 무차별적으로 살수를 했고 백남기 농민이 이제 사망하게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눈치를 보면서 경찰 수뇌부가 알아서 배치한 거 아니냐. 그런데 뭐 이 조선일보나 어떤 경찰의 논리는 뭐냐면 살수차와 가스차 같은 경우는 이게 남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폭력적인 뭐 시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어떤 뭐 진짜 그 옛날에 가스통 들고 나왔던 뭐 어떤 그런 이 전직 뭐 참전 군인들이라거나 이런 행위들에 대한 어떤 진압 장비로서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필요한 건데 잘 그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아예 그걸 폐차시키는 것은 또 지나친 정권 눈치 보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아시다시피 그 80년대 90년대 페퍼포크차 가스 그러니까 최루탄 발사차 그거 쓰는 그 차가 검은 차 이게 그 성냥갑이 생긴 차가 있었고요. 그 뒤에 이제 소위는 물대포라고 하는 살수차 그러니까 물포라고 하지만은 뭐 살수차라고 쓰이는 정식 표현이 따로 있고요. 근데 이제 전환되는 거는 아시다시피 정부의 여러 가지 새롭게 들어오는 차량은 전기차라든가 흔히 말하는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차량이 들어오게 돼 있는 지금 쓰는 얘기는 다 경유차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과거에 있는 그런 게 도태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새롭게 되지 않는 부분 가스차는 그게 사용하지 않거나 근데 있습니다. 있기는 있고 문제는 이제 살수차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물대포의 문제인데 물대포도 상당 부분 이제 안 쓰게 된 이유는 새롭게 운영하지 않은 게 되는 이유는 거기에 그냥 이게 무선으로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정식 경찰관이 들어가서 직접 이제 물을 뿌리고 운전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백남기 농민의 때 그걸 살수차를 운영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 처벌을 받았고 처벌이 받기 전에 사실 다른 조치가 있었고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그분들도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걸 운영하려고 하는 경찰도 보직을 안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저기 문재인 정권에서는 뭘 했냐면은 정보 경찰의 상당수를 대화 경찰이라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 진압, 그러니까 강제 진압이라고 하는 물리적 진압이라는 것을 전하단에 대화할 수 있는 경찰을 둬서 사전 단계를 둬서 거기까지 가지 않게끔 하는 전체적인 이 맥락에 따라서 그 운영 방침이 정해진 거지. 눈치를 봐서 이걸 했다 이런 거는 그 맥락에 맞지 않는. 그 조선일보식의 시각인 거고.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근데 강력한 법 집행의 대표적인 게 물대포다. 근데 물대포를 안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강력한 법 집행을 안 했던 흐리멍텅한 정권 이런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정보경찰 운영이나 현장에서의 시위 대표적인 사람들의 설득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의 그 집회도 대부분 그렇게 해왔고요. 그러면 그때 조선일보가 정광훈 목사의 그 3,000명 집회를 왜 물대포로 진압하느냐고 먼저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논리가 전개되는 건데 그때는 얘기 안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죠.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살수차 사용을 자제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이고 진짜 그 어떻게 말씀하셨던 대화 경찰이라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풀 수 없는 진짜 이 비이성적인 어떤 행위들이 벌어졌고 멀리 떨어져서 진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살수차를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자제하는 것과 폐기하는 건 다르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면은 말하자면 유지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어쨌든 대규모 집회 때 써야 되는 거잖아요. 훈련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대규모된 집회도 거의 없어졌고 있었다 하더라도 정광훈 목사의 집회, 민주노총의 집회. 근데 그것도 대부분 이 저기 대화 경찰이라든가 이 집회 측과의 얘기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잘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굳이
물대포라고 하는 그런 유형력을 쓸 이제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자꾸 집회를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정광훈 집회나 민주당 집회 말고 저한테는 제일 무서웠던 그게 뭐냐면 옛날에 그 고엽제 전후회인가 어딘가에서 돼지 잡고 그렇죠. 돼지로 집회에서 돼지를 도살하고 가스통 들고 나오고 가까이 가기도 무섭잖아. 그런 경우는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걸 꼭 물대포로 해야 되느냐? 아니죠. 그럼 직접 기동대나 형사들 투입해서 체포하면 되죠. 그런 건가요? 그럼요. 그거는 왜 저 물대포는 밀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밀어내는 거잖아요. 집단을. 근데 이제 그 HID라든가 아니면 그런 직접 지금 살상 행위가 벌어지고 그렇다면 이건 물대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총기류가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다른 형태의 제압 장비가 들어가서 잡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물대포라는 건 다중에 대한 밀어냄에 대한 의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효용이 다르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당시에도 물론 이게 필요하면 금방 들여올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조선일보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는 조선일보의 걱정은 실제로 윤석열 정권이 이제 진행되면은 그 얘기는 쏙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안 해도 경찰 수뇌부에서는 이미 다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코드를 맞추려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지난번에 뭐 몇몇 분들이 얘기해가지고 댓글에서 좀 지나친 표현이나 이거는 제가 좀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몇몇 분이 그런 분이 있었죠.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원성이 자자했죠. 빨리 정리해라. 뭐 그래요. 그걸 지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요. 엔지니어가 없으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 배 선생은 사료수차나 이런 가스차 같은 경우는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사실상 그런 의미의 좀 약간 좀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는 진압 장비 같은 경우는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 네.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우리 경찰은 시위 관리 역량이 이미 다 수준이 올라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그보다 더 강력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물대포차나 가스차 같은 경우는 어떤 상징이잖아요. 상징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상징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불만 표시를 예를 들면 조선일보나 또는 이제 경찰 측 내에서 이쪽 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겠죠. 할 수 해서 그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예. 아시다시피 한국 경비 경찰 쪽에 있는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죠.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보직이 없어지고 그럴까봐. 왜냐하면 여태까지 계속 정보나 경비 쪽이 많이 승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작동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무슨 공권력의 엄정함이라든가 어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어떤 대응 능력 자체의 있음 없음을 얘기하는 것은 이건 오바다.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엄정하게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꼭 물대포를 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걸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이야기는 난 잘 모르겠던데 진짜 너무 엽기적이어가지고 저 가평계곡 살인 사건. 지금 그 용의자 남자 여자 이은혜 씨하고 이름이 다 공개됐죠. 공개돼가지고 지금 공개 수배 상태죠. 아직 잡히진 않은 거 아니에요? 네, 잡히진 않아요. 근데 스토리 들어보니까 이건 잘 이해가 안 되겠던데. 일단 그 남편이 사망하게 했던 그 과정도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와서 죽이게 됐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언론이라든가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탐사보도 쯤이 추적하는 바가 그쪽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나온 그 남편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그 와이프한테 하소연한 거. 그러니까 연봉이 6천이 넘는데 생수 사거나 편의점에서 살 10,000원이 없어가지고 빨리 붙여달라. 은혜야 10,000원만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잘 이해가 안 돼. 이은혜란 사람이 남편을 세뇌한 것이 아니냐. 가스라이팅 이런 건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것까지는 아마도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크기로 볼 때 옛날에 또 뭐 나왔다면서 뭐 텔레비전에도 그 러브하우스라는 게 있었죠. 러브하우스라는 게 이경규가 하던 거 아니야? 예, 기억나실 겁니다. 경제적으로 좀 불우한 어떤 가정에 그 집을 고쳐주면서 그 사연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사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주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죠.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도 많이 보셨습니다. 러브하우스. 예, 저도 많이 봤어요. 예. 근데 네티즌 수사자들이 거기에 나온 소녀 이은혜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때 10대였을 거 아니야. 10살 전후였겠지. 열 몇 살 뒤였죠. 그때 이제 인터뷰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베푸는 데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지금 이게 뭐냐, 이 범죄적인 건 뭐냐라고 해서 상당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거죠. 이게 도대체 같은 사람이 맞냐. 그리고 그때 진짜 그 많은 사람들도 도움을 받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 도움 받은 거를 원수로 갚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야 그러면 이 심리는, 이 사건은 이분 이 이현애라는 그 사람의 그럼 성장 과정에 뭐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근데 애초에 그러면 그때 사실은 거기에 나올 때 그 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사실 좀 꾸준한 관심과 이것이 없었고 이 이은혜 사람이 뭔가 일탈적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시다시피 조연수와 이은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사이버상에 논란이 많죠. 그 조연수랑 같이 일했던 누군가가 이게 사실은 둘이 나쁜 짓을 이전부터 해 왔었다. 그 결과물이 결국은 이 남편에 대한 살해가 아니었냐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은혜가 이 남편을 이렇게 죽였다고 하면은 그거를 결혼하게 된 것도 사실은 그냥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보험 살인을 애초에 계획하고 조연수와 짜고 했다고 하면 이건 설명이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은혜가 일탈 청소년이 됐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일탈적인 상황에 접했을 때 조연수와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범죄 행위에 지속해 왔을 가능성. 그래서 결국은 남편 살해라고 하는 이런 초유의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심각한 범죄로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연관성 추정은 분명히 가능하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그 이현애와 조연수의 관계가 그냥 단순 내연남 관계, 쉽게 말하면 뭐 바람 피우고 이런 문제에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연수와 이은혜는 단순히 내연남 내연녀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범죄적 모의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에 하나가 남편에 대한 가스라이팅과 세뇌를 통해서 남편이 좀 비참하잖아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혼자? 그러니까 그건 둘이 같이 모의를 했을 가능성. 그래서 검찰은 빨리 이 사람들 잡아야 된다. 그래서 공개 사건으로 때려버리고 빨리 한 거죠.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겠다. 그래서 공개 수배가 문제가 뭐야? 뭐 전 남친 3명도 뭐 죽였대요.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죽였대요라기보다도 죽었대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은혜 주변에 이해 못할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사이버상에서도 여러 아니 거기다가 얘가 뭐 그 아래 제보까지 했다며.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는 지가 제보를 한 거예요. 그거 아래.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은 사실은 사건이 또 미궁에 빠지거나 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가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근데 보험사에서 안 준 거야. 뭐지 미심쩍다. 미심쩍죠. 보니까 굉장히 뭐라 그러나 보험금도 잘 못 냈고 뭐 그랬거든. 그리고 보험계 취소돼 갖고 회복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의심을 하죠, 당연히. 그래서 했는데 그거를 저 새끼들 그 보험금 안 준다라고 그 아래 제보를 했는데 그 알 PD들이 이게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추적이 돼서 그 가평 계곡에서 이런 일 재구성해서 그때 나온 게 그 아래 그 프로그램이죠. 이게 떨어져서 이렇게 안 구할 수가 없고 소리가 안 들릴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방치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아래 내용은 그거죠. 남편을 죽도록 방치했다. 결국은 그 얘기가 된 거죠. 근데 그냥 어떤 우연한 사건에 의한 방치의 수준을 훨씬 이제 넘어간다는 게 그렇죠. 이제 전반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도 그런 쪽으로 수사를 하고 물어보니까 얘들이 눈치 까고 튄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불구속 왜 구속을 못했냐는데 사실 그때 증거는 미약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튄 거죠. 물론 검찰에 그런 미스도 있을 겁니다만. 예. 참. 이런 유사 사건이 있었나? 글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건 있죠. 뭐 이제 보험 사기나 뭐 이런 거 보험 사기에서 있는데 아내를 뭐 이렇게 했던 그거 있잖아요. 뭐 몇백억 뭐 있고 뭐 100억 있고 뭐 몇십억 있고 그런 건 있는데 그건 이게 그냥 단순한 하나의 어떤 보험 사기로 이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누가 말씀하셨듯이 이건 약간 사이코패스 앤드 조직적인 뭔가 어떤 범죄적 혐의 냄새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일회성 사건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 전에도 유사한 일들을 벌였을 이 개연성이 있어서 이제 검찰에서도 이건 상당히 주의 있게 보려고 했는데 그걸 눈치채고 튄 거죠. 여기 저 CS 사장님 맞잖아요. 이게 그 아래까지 얘기할 정도로 진짜 이렇게 간땡이가 부었다는 말은 이전에 간땡이가 좀 커지게 되었던 경험들이 누적되어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러브하우스의 과정에서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주고 뭐 한다는 게 이영학의 사태처럼 그 사람이 순수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훨씬 더 많지만 그거를 일종의 그냥 거저 얻는다는 생각, 남을 이용해 먹는다는 생각으로 가는 경우도 아주 적지만 있는 이런 경우가 사악한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약간 동정과 시혜를 어떻게 이렇게 비즈니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은혜도 그 경우가 아니었느냐. 이영학이 까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부류가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사이버상에 들었고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는 거죠.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방송에서 했는데, 근데 결국은 이 아이는 그거를 일종의 비즈니스로 생각해서 이게 거기까지는 생각하기 쉽지 않지만 그렇게 된 게 아니냐. 라는 의심이 있는 거죠. 나는 이런 게 항상 저번에 우리 우리 배상훈 선생 책 이름이 뭐 범인의 탄생인가? 누가 진짜 범인인가? 그건가? 어떤 책이죠? 누가 진짜 범인인가? 그러니까. 아니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는 말을 많잖아요. 그거는 타고나는 건가 만들어지는 건가? 그것도 이제 논란이 있죠. 타고나는 게 20%, 만드는 게 60%, 나머지 20% 모른다. 그게 범죄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그럼 만들어지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회적 어떤 요인들이 더 크다고 사회문화 요인이 더 크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도 그런 식으로 자기 발전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괜찮겠네 라는 식으로 자꾸 자가 발전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거는 심각하게 연구 대상입니다. 실제로는 이건 좀 면밀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이고 소시오패스 후천적이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작게 형이화된 분석인 거고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청소년이 어떤 조건 때문에 아니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범죄화가 되는 계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진짜 타고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 타고난 사이코패스보다는 범죄화가 됐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유실 아버지 잘 말씀하셨잖아요. 선천적인 거는 또 다르게 접근해야겠지만 그렇죠. 사회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양성되는 것을 줄이고 제거만 하더라도 훨씬 나아지겠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한 게 조연수 같은 소위 말하는 걔도 사이코패스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지금 일종의 약한 범죄 집단부터 강한 범죄 집단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문제는 이거죠. 얘들이 이 건이 혼자만이었느냐. 지금 저 한다나님 말씀이나 다른 분처럼 이전에도 이런 작업을 했을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반드시 잡아서 전모를 밝혀야 되는 거죠. 진짜.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약간의 그런 누구나에게 있어서는 그런 약간의 악마적 속성이나 사악함들이 있겠지만 이게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뭐죠? 약간 이제 제어되고 규율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네라고 하면서 거기 있었던 어떤 악마적 속성이 확대되는 거고 이게 돈도 되네 하면서 그렇죠. 나가게 되면 이제 거기다가 이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하면 더 커지겠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철저하게 이게 하지 않으면 참 문제가 쉽겠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이영학의 사례를 우리가 면밀히 봐야죠. 이영학이가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이 후원을 쉽게 하고 후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언론이 그들을 또 이용을 하고 또 그들이 언론을 이용해서 갖고 흔히 말하는 이런 뭘 만든 거잖아요. 불쌍함 만들기. 이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가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언론과 그들이 서로 꽁짝이 맞아갖고 해갖고 이런 경우가 사실 이영학 사태 아닙니까? 그게 똑같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아까 언론도 끼는 거야. 언론이나 그렇죠. 예. 이게 왜냐하면 이것을 모델 케이스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 비즈니스를 뭐 키워낼 수 있는 좋은 그렇죠. 이미지 메이킹이거든. 그렇죠. 그 우리 정인이 사건 아시죠? 정인이 사건의 그 양모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정인이를 입양을 했잖아요. 근데 주변에 너무나도 너그러운, 너무나도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런 사람. 그러면서 착하고, 이제 그러니까 후원도 받고 돈도 받으니까. 속으로는 정인이를 학대했지만은 대외적으로는 겉으로는 우리는 너무 이런 사람이야라고.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가 악마적 비즈니스가 되지 못하도록 언론도 자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입양이나 이런 다른 부분도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방치하니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은 도움을 못 받고 오히려 이런 악마적 인간들이 그걸 이용해서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건도 그 냄새가 많이 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러브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게 이제 언론에서 확 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확 키운 거고 그 전에 러브하우스 전에 뭐가 있었냐면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보면 ARS가 되거나 이렇게 맞아. 이게 사실 출발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사회나 어떤 국가나 복지 시스템에서 커버해야 될 영역들을 이렇게 언론에서 하는 어떤 퍼포먼스 프로그램화 돼버리면서 그렇죠. 이거 가만있어 봐라. 이거는 이렇게 국민들 물론 이거는 이제 이런 사연을 통해서 연민과 동전과 시의 어떤 마음들을 넓혀나가는 의미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건 충분하죠. 국가와 사회의 역할들을 희석시키거나 또는 이제 이런 케이스 이런 걸 통해서 야 이거를 통해서 오히려 뭐 이게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어떤 나쁜 마음들의 어떤 근거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은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 엄격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가 막 인기가 있고 터지니까 또 유사한 프로그램이 또 생기고 그러면서 그럼 그런 사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사례가 없으니까. 예. 있어도 자기하고 안 맞아.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은혜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관돼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연관돼서 지금 어쨌든 이은혜 사건 지켜봐야 되고 공개 수배를 했으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건만이 아니라 진짜 더 다른 자녀 범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전모가 밝혀져야겠죠. 그렇죠, 밝혀져야죠. 예. 반드시 밝혀져야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보험 사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결국은 밝혀진 거죠. 드러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험사에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보험 사기 얘기를 했지만 보험 사기를 적발하는 것에 대한 포상금이 지금 거의 10억대까지 갔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뭐 한국의 대표적인 보험사들은 다 그 정도의 어떤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근데 액수가 지금 조금씩 올라가다가 뭐 10억대까지 올라갔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되게 씁쓸합니다. 그럼 그만큼 보험 사기, 그러니까 적발하기 어려운 보험 사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적발하기 쉽다고 하면 보험금을 걸지 않겠죠. 그리고 액수가 적겠죠. 그러면은 그럼 이게 보험 사기에 대한 이 포상금이라는 것이 사실 불편하다. 왜냐하면은 보험 사기가 없으면은 되는 건데, 그럼 보험 사기나 보험 살인 사기든 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줄일 수 있도록 엄격히 이 보험금 지급 제도를 제대로 운영해 왔느냐. 예를 들면 삼성생명이나 LG생명이나 아니면 우리가 많은 어떤 그런 메이저 생명보험 아니면 화재보험 아니면 자동차보험 여러 가지에서 사실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는데 실제로 내가 암보험이나 뭐 받을 때는 굉장히 까다롭더라. 그러니까 뭘 받으려는데 정관 보여지고 해당 사항 없어서 저기 뭐 하다 보니까 합의해 갖고 1,000만 원 받을 거 500만 원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비일비재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익이 다시 생명보험, 화재보험 같은 보험사의 이익으로 가죠. 작년에 그 이 전체 보험사의 순이익이 40조가 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 그 정도로 보험사는 이 어려운 때 막대한 순이익을 얻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들이라든가 이게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필요한 보험금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속에서 매게 좀 허술하다는 거잖아요. 보험금을 엄격히 지불해야 될 때, 줘야 될 때, 안 줘야 될 때를 이게 잘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지들 마음대로 안 주고 줄 거는 뭐 이렇게 하고. 그거를 이용하는 게 보험 사기라는 거예요. 반드시 보험 사기는 내부자가 있다는 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안에 직원이라든가 보험 설계사라든가 지금 이 이은혜 건에도 보험 설계사가 끼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면은 차라리 보험금을 그 보험 사기에 대한 포상금 10억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과학화시키는데 좀 투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보험을 지불해야 될 사건들, 사고들이 생겼잖아요. 그럼 사고가 예를 들면 100건이 생겼으면 보험 지급은 몇 건이고 이런 게 지금 나온 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제대로 보험금이 제대로 지불됐는지 안 지불되는지에 대한 예를 들면 지불한 거 여전히 심의 중인 거 이거는 지불 사유가 안 된 거부가 된 거 이게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나와야 되고 더 나와야 될 것은 왜 거부가 안 돼, 왜 거부가 됐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이유가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험사는 대부분 자문의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아는 의사한테 대부분 맡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사자인 보험 가입자는 왕구도 이건 받아야 될 건데 못 받아. 그럼 소송으로 가야 되잖아. 그렇죠. 소송은 100% 거의 이때 보험사가 그냥 이 둘만 싸우면 아니야. 사기면 경찰이 개입하지만 그렇죠. 사기가 아니라 받아야 될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가입자는 보험사가 그건 아니야. 해당 사항이 없어라고 얘기하면 결국 방법은 소송밖에 없는 거죠. 법적인 절차. 그런데 이 힘의 크기가 워낙 차이가 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의료 관련 소송, 보험 관련 소송에서 실제로 가입자가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중간에 포기하고 합의합니다. 보통 한 1,000만 원이면은 한 500만 원 대충 해서 그러니까 아주 그럴래. 합의를 받아내려고 얘들이 소송으로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이 보험사의 그 이제 포상금 얘기가 나오기 전에 자기들이 제대로 보험금 지급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중요한 데이터를 다 공개? 아니 우리 공개하지 않다. 국회라든가 공적 기관에 한번 공개해라. 검증을 받아라. 그러면은 이게 뭔가 공정하다는 느낌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암보험이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00명이야. 근데 예를 들면 그 보험에 이제 이 직업 여부가 해당되는 사건이 예를 들어서 50건이 발생했어. 그럼 50건 중에서 원래 계약대로 100% 지급된 게 몇 프로? 그 중에 약간 뭐 가감된 게 얼마 몇 프로? 그리고 지급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해서 거절된 게 몇 프로? 이런 데이터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공개해도 부실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보험 상품 그 TV에서 광고하잖아요. 유명한 전혜인이 뭐라고 합니까? 암 걸리면 1억 줍니다. 1억 줍니까? 뭐 걸리면 5천만 원입니다. 광고는 그렇게 하죠. 실제로 구체적인 데이터로 실제로 줬는지에 대한 것을 공개를 해야죠. 그렇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 그 보험 사기의 대부분은 뭐냐면요. 손해보험이거든요. 그렇죠. 손해보험이고 손해보험 중에서 차지하는 게 자동차 보험하고 요게 그 유명한 손실보험 문제야. 그렇죠. 그럼 오히려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건강 때문에 드는 암보험이라든가 생명보험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로 여기는 사기의 개념은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암을 사기로 걸리지 않으니까 여기에 지불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공개되는 건 보험사가
기피할 이유가 없는데. 근데 그런데 이제 실손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은 자기들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건 엄청나게 또 광고를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뭐 암 판정이라든가 이런 뭐 입원비 문제 이런 것들에서 가입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결국은 지금 손실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그러니까 실손보험 같은 부분까지도 시스템화되면은 굳이 보험사에서 보험 사기범들이 보험 사기를 못 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과학적으로 평가가 되니까 아니 저 보니까 저 사람은 보험료를 이만큼 냈는데 실제로는 이게 보는데 이게 과정을 봤을 때 이 시스템화에서는 이건 보험 사기가 맞다라고 자동으로 체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형태의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은 안 만들고 자기 내부는 갖고 있겠지. 내부 갖고 있죠. 그런데 안 했는데 일종의 겁주는 용도로 포상금 얘기하고 하니까 뭐가 본말이 전도됐다는 얘기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포상금 제도를 둘 수는 있다고 보는데 사실 포상금이라는 말은 보험 가입자들한테 너 사기치면 걸리면 문제가 된다라는 협박용인 거 아니야? 그렇죠. 협박용이지 말하자면. 전체 가입자를 그렇게 보는 게 있는데 근데 거꾸로 가면 보험 지급 내역과 그러니까 보험 사기의 규모들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내 보험 사기는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2020년 사기 적발 액수가 8,900억, 2017년 대비 한 23%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 외에 그 지급액과 관련된 데이터들은 별로 이렇게 뭐 중요시하지 않는. 그렇죠. 그러면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 거예요. 저 상장 기업 상장사의 이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결국 그건 피 같은 가입자의 돈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보험 사기가 워낙 극심해서 이 포상금도 커졌구나. 얘들도 자구 조치를 취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0억대 포상금이 올라간다는 말은 차라리 포상금을 많이 줄지언정 보험 사기나 그걸 줄이는 게 자기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보험 사기는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거꾸로 그러면 누가 얼마만큼 보험금을 잘 지불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내역들은 없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들은 갖고 있겠지. 갖고 있겠죠. 근데 그게 훨씬 지금처럼 하는 게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범죄화시키면서 겁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소송으로 가는 이게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보험을 주고 정상적인 어떤 수익 구조로 가는 것보다는 저는 이게 우리나라 보험의 비정상 구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도 그런데 포상금이나 이런 제도를 운영할 수야 있지. 그럼요. 그건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근데 뭘 먼저 해야 되느냐의 문제. 뭐가 중심이 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되고 이거는 운영할 수 있는 거죠. 뭐가 중심이 되는가에 대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했네요. 제가 이 포상금 10억에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근데 난 가입한 게 없어 보험에. 그래서 저도 그래 보험 나는 하나만 믿고 있잖아. 건강보험만. 저는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하고 건강보험만.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정도지 뭐. 예. 네, 그렇습니다. 예. 하고 사건 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메인으로 해봤으면 싶은데요. 최근에 참 이것도 우리 이거 메인으로 하게 되면 또 구글에서 또 우리 이런 광고 제한 무슨 또 제한 조치 있을 거야. 지금 최근에 그 해군의 성폭행 사건 가해자죠, 용의자들, 범죄자들, 그렇죠. 이 피해 여성 장교를 성폭행했던 2명의 가해자. 이게 소령 중령인가요? 예. 소령 중령인 이 사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황당하게 둘 다 동일한 여성 장교를 성폭행을 했어. 그렇죠. 근데 한 명은 유죄, 한 명은 무죄. 물론 최종적으로는 유죄가 아니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거고 이거는 무죄가 되었던 2심 판결을 대법원 확정을 한 거죠. 결국은 좀 유무죄가 갈렸어요. 갈렸죠. 그 대법원 1부와 3부 이게 또 같은 날 판결 내린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황당한 거냐. 당사자도 반발이 심하고 여성단체에서도 반발이 심하고. 아니 이건 반발이기 전에 다른 사건이면 유사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피해자가 동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군 장교가 함정에 배치됐는데 그 함정에는 그 포 쏘는 포술장이라는 그 상관이 있죠. 그 상관이 이 여성 장교를 위력을 가해서 위력이라는 것이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계급이 높잖아요. 뭐 내 방에 와. 해서 강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10여 차례. 예, 소령. 그래서 그 임신까지 시켜서 10여 차례 강제추행하고 2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건 해서 그 탐장 중령한테 신고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피해자가. 네, 피해자가. 근데 이 새끼가 이 중령 새끼가 그거를 이용해서 또 이 여자 장교를 또 강간을 했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의 이제 문제가 유무죄가 갈린 거는 첫 번째 이 강간했던 포술장 소령 놈은 결국은 유죄 취지였던 거예요. 근데 아니야 그 사람이 무죄야. 그런가요? 거꾸로 해. 저도 헷갈려. 그러니까 했는데 중령의 경우가 무죄가 되는. 둘 다 1심에서 유죄야. 그러니까 둘 다 2심에서 무죄가 난 거고. 그렇죠. 이 둘 다 대법원에 갔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함장은 유죄 취지로 파기된 거고. 그렇죠. 이 새끼 이 소령 임마는 2심의 유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하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계급이 소령이나 되는 놈이 중위 계급에 있는 여성 초임 장교죠. 초임 장교. 네, 초임 장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명령을 들어야 되고 자기 방에 와 그러면 와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그 때리거나 뭐 폭행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강간을 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대법원의 판사놈들이 제정신을 가진 놈들이냐. 그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한 사건에 의해서 다른 사건이 연관된 사건이잖아요. 그죠? 피해자는 하나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거의 증거의 판단을 왜 각각 하느냐. 하나는 그것도 뭐 다른 것도 없어. 하나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나는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때리면 안 돼.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피해자는 동일하게 진술을 했지만은 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상황의 피해자의 맥락에 맞지 않게끔 진술이 약간 좀 뭐 다르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성범죄 사건에 강간 피해자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 증거 상황을 좀 더 면밀히 같이 봤어야 되는 건데 이거 순전히 그러면은 판사들이 지들 마음대로 그냥 판단한 거 아니냐. 도대체 그러면 이 증거 판단의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은 뒤집어진 거냐. 1심에서는 유죄야. 2심에서 무죄로 한 번 뒤집어지고 대법원 가서는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완전 피해자를 몇 번 죽인 일이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다른 데서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형사 사건에서 증거 판단을 진짜 능력 없는 판사들이 한다. 그러니까 정확히 훈련받고 거기에 경험이 많은 판사들이 해도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될까 말까 한데 말 그대로 지가 그냥 유죄 심증, 무죄 심증에 의한 걸로 해버리면은 그럼 전문가들은 뭐에 써먹냐? 즉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 사건을 다뤄온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의 증언 감정을 통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맞지. 그거에 따른 형량은 지들이 판단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리고 형식적으로 지금 대법원 소부 2개에서 이걸 나눠서 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황당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말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나는 둘 다 차라리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었고 피해자의 그 진술 신빙성이 약간 뭐 의심정황이 든다. 둘 다 예를 들면 차라리 무죄 취지로 가면 이거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차라리 이게 낫지. 이게 지금 이게 엇갈린다는 건 이건 뭐냐는 뜻이지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걸 했던 대법원 판사들이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포뮬라한 어떤 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건 대법원 1부는 유죄, 대법원 예를 들면 3부는 그래. 그럼 대법원이 어떻게 되는지 대외적으로 이건 뭐 콩가루 아니냐고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런 것들은 판결은 자기 사진의 일장에 조율하지 않나요? 아니 그건 조율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동물 사건이니까 거의. 근데 이제 그 사법농단 사건 때도 남의 재판에 개입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 재판부가 판단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맞지만은 증거 분석에 있어서는 서로 교류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헷갈리는 것 같아요. 즉 말하자면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그것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증거 분석의 어떤 일률적인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증거로 인정되고 여기는 증거로 인정 안 돼. 그렇죠. 같은 건에 대해서. 같은.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 물론 이제 가해자가 달랐다. 근데 피해를 받은 맥락이 똑같잖아요. 그 성범죄의 구성 요건 자체가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일정 정도 어떤 그 정해진 틀을 좀 정해줘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법원 판결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유사 케이스, 유사 사건. 근데 사람은 다 달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 달라. 근데 유형이 거의 비슷해. 성범죄 같은 유형인데 예를 들면 유형이 비슷한데도 여기서는 징역 예를 들면 5년, 여기는 징역 1년, 예를 들면 여기서는 유죄, 무죄.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게 뭐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증거 분석의 일반된 기준, 양형에서의 약간의 그 편차의 범위를 최대한 좁히는 것, 이걸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사건에서도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도 이건 뭐 하는 거냐라는 비판이 있는 건데 이건 대부분 1부, 3부 같은 피해자 그리고 사건이 거의 별개가 아니라 연장선에 있는 사건인데 유죄 무죄 이렇게 갈리는 거는 아니 뭐 이건 진짜 이거 뭐 대법원에 대한 뭐 신뢰가 별로 좀 많지도 않은 사람이었지만 더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는 진짜. 그렇죠. 많이 그렇죠. 이제 뭐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제 소령은 자주 만났으니 강제성이 없다, 뭐 이제 일회성이다, 뭐 이런 뭐 대충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은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그걸 판단한 대법원 판사들의 변명일 뿐이고 이거는 이제 이런 유형의 위력에 의한 위계와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실제로는 그 대법원 판사들이 그렇게 판단 안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건의 이 사건 대책기의 공식 명칭이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대위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소수자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초임한 장교가 여성인데 성소수자라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압박하고 약간 너 이거 깐다, 까발린다, 다 알려버린다 이렇게 또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간을 하고 임신까지 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또 빌미 삼아서 그 위에 있는 놈도 똑같이 그 강간을 하고 근데 둘 다는 합의해야 한 거다라고 떠들어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유죄가 나온 거죠. 그럼 이거는 참 어제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최종심이잖아. 최종심이죠. 최종심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정정될 가능성도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재심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많은 반발이 있는 거고 적어도 형사 사건에 있어서의 일정 정도의 그 합리적인 틀들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중구난방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법원을 신뢰를 하느냐. 하여튼 뭐. 아니 나는 그래서 이게 대법원 정도면 거의 유사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의 의견 조율이나 판결에서 참조하거나 이게 판례 뭐 이런 경우가 되는 거니까 이건 어느 게 판례가 되는 거야 이건 지금 예를 들면 둘 다 판례가 되는 거야. 그렇죠. 둘 다 판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한 조율들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의 사법 체계 이런 거는 각각의 어떤 증거법에 따라서 그것을 존중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그러니까 증거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배제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자율성이 커요. 판사들의 증거 분석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이 뭐 피해자 같은 경우는 성소수자인데 성소수자가 또 제일 또 기피하는 게 의해서 그걸 압박을 통해서 일단 성범죄를 당했어. 이게 1차. 거기다가 상관이한 사람들에 의해서 또 당했어. 그렇죠. 따블. 거기다가 1심에서 유죄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로 또 뒤집어졌어. 거기다 또 가면 배가 될 거고. 또 대법원 가서는 또 하나는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이 멘탈 상태가 그렇죠. 심각하게 걱정이 되네요. 저도. 그러니까. 참. 네.
무슨 소리야? 이제 판사들을 제가 예전에 그 사법연수원에서 그 민사 부장들을 대상으로 형사 사건의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 증거 분석에 대해서. 이게 되게 웃기죠. 왜 웃기냐면은 제가 이 말을 하는 것도 웃긴 게 민사 부장을 상대로 왜 내가 형사 사건의 강의를 해야 되지?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 민사 부장 애들도 보직을 옮겨서 형사 사건을 맡는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왜? 민사 재판만 10년 넘게 한 사람들이에요. 10한 5년 부장쯤 되면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형사 사건을 맡는 거. 그러면 그만큼을 나한테 이게 한두 번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분석에 대한 틀을 가져야죠.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몇 차례 그냥 연수만 받고 다시 형사 사건에 투입된다는 거잖아요. 원래 그게 민사 재판부하고 형사 재판부는 그렇게 이렇게 넘나들 수 없게 돼 있나요? 아니 뭐냐서 넘나들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쪽으로 쭉 가는 게 자기들 경력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전문성에도 도움 될 거고. 근데 문제는 승진의 한계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자기도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전문 재판부가 그래서 필요하다. 전문 재판부가 그만큼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은 상사법 아니면은 뭐 토지재산법 같은 그 전문 재판부가 있거나 아니면 뭐가 있거나 이렇게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여기서 꼬다가 재판하고 저기서 꼬다가 재판하면 그게 사실 이게 되나? 그래서 여러분 이해 못하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판결이 나오는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참, 하여튼 이 판결은 이 법 쪽에 내에서 상당한 조금 논란이 되거나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은 판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차라리 자기들이 못할 것 같으면 합의부로 넘기든가. 그 사건은 또 합칠 수 있잖아요. 합쳐서 합의부로 넘기든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차피 걸리더라도 그러면 내가 그 생각까지 안 하는데 심지어는 이 둘이 1부와 3부가 자기들이 판결하고 있는 게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도 몰랐을까? 그러니까 일본 대법원 1부에서는 대법원 3부에서 이런 재판이 지금 계류되어 있다. 3부에서는 이게 계류되어 있다. 이것도 서로 몰랐을까? 서로 전혀 유관한 재판이 있다라는 걸 모르고 판결했을까라는 의심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몰랐으면은 이 등신들이죠. 그렇죠. 뭐 대통령도 등신이 있는데 무슨 대법관이라고 등신이 있겠어요. 다 요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조금 더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법조계 내에서 관련된 어떤 뭐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더 그때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건 사고 위주로 하고 시사는 뭐 별로 할 것도 없어.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아니 뭐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좀 논란이 됐던 시사 뭐 워낙 그 지금 인수위하고 청와대 공방들이 약간 됐고 그냥 뭐 그리고 지금 뭐 서울시장 경기지사 뭐 대구시장에는 또 우리 박근혜 씨가 후원회장 한다는 뭐 유영아 뜨면서 이런 게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어제 오늘 사이에는 하나는 한 두 가지가 생겼죠. 지금 저 성남도계공 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 같은 경우는 자기 재판에 출석해서 정인 출석해가지고 자기한테 사퇴 압박을 넣은 건 시장이다. 이재명 시장이었다. 이것도 법정에서 정언한 거. 이건 공식성이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공관장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넣었다. 누가 청와대 인사수석에서 이것도 녹취로 또 드러났어. 요거 두 개는 이거 조금 더 파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후자. 지금 이게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윤석열 측과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 사퇴 압박을 청와대 인사수석에서 관여했다라는 게 녹취가 나와버렸으니까 이건 또 공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저는 참 황당했던 게 우리 요새 그 윤석열 측과 각을 세우는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이 박범계 장관이잖아요. 네. 지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지금 2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번 담당 그 수사진에서는
이제 이거 더 이상 까두지 나올 게 없다. 이제 무혐의 처리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뭉갰잖아요. 계속 뭉갰는데 박범계 장관이 최근에 뭔가 해보려다가 실패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 관련된 6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김호수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배제시켰잖아요. 연관돼 있으니까 수사 지휘선상에서 배제시켰는데 그걸 박범계가 했잖아. 이거를 복원시키려고 수사 지휘권을 다시 그 수사권을 검찰총장한테 주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고검장이나 지검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할 수 없잖아.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권을 복원시켜 놓고 다시 여기에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한동훈에 대한 무혐의 처리는 안 된다. 더 조사해야 된다. 2년째지만 계속 컨티뉴, 투비 컨티뉴 하라라고 하려고 했다가 이게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어요. 이거 참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 긴 스토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번 해보세요. 긴 스토리로. 예, 오늘은 뭐 사건 사고 위주로 얘기했기 때문에 요 건이 하여튼 2, 3일 사이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추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화요일이나 토요일 날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우리 마무리 인사 좀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4월 23일에서 4월 30일로 일정을 옮겼고 서울 뚝섬역 근처 아주 가깝다고 하니까 2시로 일단 알고 계시고, 또 중간에 방역상이 바뀌면 또 그냥 구체적으로 알니까 일정만 30일 2시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또 다음 주에 또 있으니까 이제 오늘 여기까지.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